(5월 31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4박 6일 동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한국을 휩쓸고 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은 또 적극적으로 자신이 대선 출마를 갖다가 이야기했다라는 그 말들을 부인하면서 또 별명인 기름뱀장어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본인이 실컷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정치 행보를 하고 다니놓고 그걸 아니다라고 하고 나가면 아닌 겁니까? JP는 유엔 사무총장 같이 바쁜 사람이 유엔 경호원을 대동하고 청운동 자택에 가서 뭐 때문에 만났습니까? 그것도 유엔 사무총장의 일정입니까? 안동 하회마을에 가는 것도 유엔 사무총장의 일정입니까? 거기에 대동한 유엔의 경호실 직원은 그 유엔 경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하회마을 가서 주목나무 심는 부분에 유엔의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헬기 타고 가셨다는데요. 그냥 양 출마 선언을 했으면 깨끗하게 그래 출마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유엔에 가서도 시달릴 거고 국내에서도 검증한다고 시달릴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내막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자, 더민주당 집요하게요. 그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반기문 사무총장이 참배해라. 안 할 줄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 봉화마을 가서 참배하면 이제 양다리 걸치냐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갈 줄 알고 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 하고 대권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검증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어제 제가 방송 출연하러 갔는데 제 앞에 서른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서른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 거의 뭐 반기문 검증 자신 있다. 출마 못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 총장도 이제 출마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각오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반 총장을 잘 아는 외교부 관리들은 그럴만한 배짱이나 어떤 이 굳은 심기를 가졌는지 의문이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제가 봐도 뭐 반기문 총장이 역대 대통령 한 사람보다 자질론에서 빠질 거는 없습니다. 갖출 거 갖췄고요. 경험을 할 거는 했고 꼭 뭐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것이 옳은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본인을 향해서 지금 진흙탕 바닥에 빠뜨리려고 하는 야당의 검증 공세를 또 새누리당 내부의 비박의 공세를 견뎌낼 것인가? 또 이 대선 후보 경선에 참가해서 이제 본인을 갖다가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다 극복해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남은 7개월 동안 유엔 사무총장 임기 하에 이 북한을 방문해서 뭔가 성과를 갖고 와야 된다. 핵과 미사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확실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반 총장이 북한 문제에 손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는 반 총장이 대선을 가기 위해서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이렇게 천착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회담을 하고 뭔가 평화적인 어떤 틀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그것이요 한마디로 이 북한한테 약점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와서 뭘 얻어가려고 할 건데 우리가 저 사람을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북한의 입장이요 관철될 건데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에 유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행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반 총장한테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최근에 대화를 하는 척 하다가
대화를 거부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주 격렬하게 비난을 하고 나오는데요. 이런 양상에서 이 북한에 마치 뭘 얻으려고 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에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반기문 열풍에 휩쓸려서요. 지금 20대 국회가 개원했는지 뭐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어제부터 사실상 개원이 되었고요. 아직 원 구성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원 구성을 못하는 중요 이유는 이제 법사위, 애결위, 운영위 등에 대해서 누가 갖고 가느냐. 또 새누리당이 이제 국회의장을 포기하게 되면 새누리당은 이 법사, 운영, 애결위 이 세 개만큼은 갖고 가야 되겠다. 야당은 안 된다. 이 국회의장은 차라리 갖고 가고 나머지는 내놔라. 그 말은 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 갖고 가는 부분에 크게 집착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겠죠. 새누리당은 어쨌든 이 법사, 운영, 애결위 중에서 지금은 세 개를 다 해야 되겠다는데 최소 2개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당별로는 새누리당 8개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더민주 8개, 국민의당 2개 이렇게 8대 8대 2로 나누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상임위 배분은 대충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난 금요일 날 정부가 19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시켜버린 상시청문회 관련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19대 국회에서 그것이 끝나는 거냐 아니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거냐 논란이 분분하지만은 이 한 회기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회기가 아니라 임기 안에 제출된 법안의 임기 종료와 더불어서 이렇게 다 없어진다라는 것이 해석상으로는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별로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조금은요, 요즘 볼 때 여유를 가졌는지 야가졌는지 안 그러면 좀 고도로 전략을 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같으면 거부권 행사한 걸 가지고 계속 떠들면서 이 정권을 밀어붙이고 앞으로 대화하지 않겠다 할 건데 이 문제는 썩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뭐 지금 있는 법으로도 언제든지 상시청문회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우리가 여소야대에서 청문회가 가능한데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이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론만 괜히 부각시키다가 못쓰게 됐죠. 자, 그러면서 야당은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그리고 홍만호, 정문호, 법조 비리 게이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청문회는요, 얼마나 야당끼리의 공조만으로도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반 총장은 자신의 말을 과대 해석하고 이 추측을 막 하고 있는데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씨앗을 다 뿌려놓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제 정치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좀 더 진솔하게, 진중하게 대통령 레이스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쯤 되면 국민들이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로서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그까지의 과정에, 노력에, 결과에 상당한 존경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를 나서는 어떤 이 관점이나 입장도 좀 더 진실하게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확정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많이 좀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만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 유엔에서 입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저는 별로 정직한 모습이라고는 안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요. 국가 경쟁력이 4계단 추락해서 29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관행은 작년 53위에서 올해 61위, 노동시장은 35위에서 51위,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은 29위입니다. 자,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을 따지는 이런 항목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뒤처진 겁니다. 자, 이것뿐 아닙니다. 이 역대 정권의 정책 거래인 10여 명이요. 이 기자회견격인 시국 성명을 발표해서
구조조정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한국 경제 전체가 위기를 맞는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아우르는 현실 참여형 지식인들이 현 정부의 경제팀의 무능무책임을 질타하는 경제 분야 시국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런 좀 드물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한때 박 대통령의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배경호 이하여대 교수, 이분은 이 MB 정권에서 이 브레인으로 참여했죠. 김병준,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죠. 그 외에 김상조, 김호기, 이원덕 등 지식인 10여 명은 최근 부실기업 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정책을 컨트롤 타워, 부재 및 관료들의 책임 회피 성향을 방치해서는 한국 경제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구조조정의 새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광두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 역할을 했고, 배경호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 김상조 교수는 재벌개혁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자, 저성장, 불확실성 등 이 국제 경제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이 거세지는 중국의 위협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분야는 몇몇 업종과 몇몇 개 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부가 눈앞의 어떤 위기를 미봉하는 태도를 버리고 경제 현실을 엄격하게 진단하고 시나리오별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된다. 컨트롤 타워가 밀실에 숨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이 나서 컨트롤 타워에 정책적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 또 이들은 부실에 책임 있는 주체에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묻고 합당한 자구적 노력을 요구하는 법, 제도, 관행이 확립돼야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득권과 진영 논리에 집착하는 태도를 정치권이 버려야 된다 보고했는데요. 지극히 옳은 말을 양심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을요, 이렇게 선거 때문에 이렇게 덮어놓고 있다가 선거 끝나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면서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해서 손쉽게 한국은행에서 인쇄기로 돈 찍어갖고 메꿔서 끝내려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방법을 뭐 이렇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 마치 무슨 4개 조선사 2개 형사만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지금 중견, 중소 조선사들 전체가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비단 이 2개 산업에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5개 사만 문제겠습니까? 이 문제들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은행들이 얼마나 대손 충당금을 감추고 있고 이 부실 채권들을 갖다가 호도하고 있는가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될 뜯어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패하고 그리고 실적을 갖다가 속이고 분식회계하고 한 정치, 금융, 관계 그리고 이 기업들의 어떤 내부, 산업은행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부패 구조는 왜 법률적 책임을 묻지도 않고 수사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해서 관여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수습하겠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은요, 당연히 민간기업이 오너들이 그 기업의 재벌급 기업들 아닙니까? 총수들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을요, 이제 망하는 거는 나는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집이라도 팔아서 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망한 기업은 꼬리 자르듯이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총수는 영원하다.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그것은 국민과 은행한테 떠넘기고 성공하면 그게 다 내 탓이다.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큰 소리치고 거들먹거리다가 사고낸 기업들은 다 잘라버린다. 웃기는 짓거리 아닙니까? 국민이 봉입니까? 돈이 100조가 없어졌는데 책임지는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저는요, 책임질 놈은 깜빵에 수십 년이라도 보내야 되고 돈을 로로 메꿔야 될 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잡아가 메꿔야 됩니다. 우리가 유병현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 다 봤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데요. 유엔 사무총장 와서 대선 후보 타령하고 그거 뭐 그렇고 또 국회가 뭐 개원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국회는 열리자마자 자리 다툼에 청문회 다툼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 한심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미국하고 북한은 지금 평화협정을 비핵화와 연결해서 물밑에서 거래가 이렇게 오가고 있고 북중 관계는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 좀 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육자회담이 제거되고 북한이 비핵화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북미 평화협정 부분을 구체화시키려고 할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남측의 위장 평화 제의를 몇 번 하고는 이제는 비난 모드로 NLL에서 긴장을 일으키고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 해서 일본은 그것을 갖다가 요격하겠다고 아베가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우리는 그야말로 대선 타령에 눈이 멀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지금 이 총선 패배는 무시하고 내년 대선에 정권을 창출하는 쪽으로 밀고 가기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반기문 이번에 입국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출국을 하셨죠. 자, 그리고 야당은 어떤 형태로든 소통과 협치 등을 말을 하지만은 여당과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기에 앞서서 둘 다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고정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대선에 이기면 모든 것은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쌍방이 대선을 향해서 몰두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에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굴러가게 될 겁니다. 뭐 여태까지 그렇게 주장하던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노동사법은 포기한 걸로 보이고요. 아마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될 거고 규제 프리즘도 물 건너 갔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 거 왜 안 해주냐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이렇다면 나는 대선 승리로서 내 존재를 또 내 업적을 최종적으로 평가받겠다. 이것이 박 대통령의 지금 생각이라고 봅니다. 마이웨이 하고 있는 거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급히 등장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정치적 한마디로 승리, 하나에 매몰되어가는 대한민국은요.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